저는 내가 지금보다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살고 있고, 그걸 위해 동기부여도 열심히 받아보지만 이상하게 얼마 안 가서 다시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지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빠의 자기계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동기부여 받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마 제 채널을 보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싫어하시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책이나 영상, 강의, 멘토, 대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동기부여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 자신감 얻기도 하고 나태한 자신을 꾸짖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라면서 자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심한 말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으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열심히 동기부여를 받고 가슴이 딱 끌어올라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한 다음에 계획도 세우고 실천을 하다가 며칠 지나고 나서 그냥 식어지는,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황을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20대 중반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성장 욕구 또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자기계발서만 해도 수백 권을 읽었고요. 좋다고 하는 강의 들으러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배우고 싶은 분이 있으면 바짓가랑이 붙들어서 좋은 말씀 한마디 더 들을 정도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업과 성장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는 그 순간들이 정말 좋았어요. 그 힘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눈이 벌게지도록 사업에 필요한 공부를 하면서 사업을 키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쉴 시간도 별로 없이 일을 하다 보니 당연히 많이 지쳤겠죠. 하지만 내가 무언가 해내고 있다는 그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제가 점점 달리는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던 건 어렴풋하게 이걸 깨달았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동기부여를 받는 게 맞을까? 동기부여를 받는 것도 좋았고 그걸 통해 내가 무언가를 해낸다는 성취감이 있던 거 맞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외부에서 받은 동기부여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고요. 그 힘이 떨어질 쯤이면 저는 지독한 무기력에 빠져버렸거든요. 겨우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 새벽까지 게임만 붙잡고 있기도 했어요. 도피하듯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정신 차리자 싶어 책을 읽고 동기부여를 받고 그 힘으로 미친 것처럼 달리다가 다시 무기력해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 이게 정말 맞나 싶더라고요. 어떠세요?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하게 경험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과거의 저처럼 열심히 살기 위해 쓰고 동기부여를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하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기부여, 좋은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의욕을 심어주잖아요. 약간 마법의 단어 같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게다가 결과적으로 이 말로 인해 우리가 더 피로해지고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동기부여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이뤄냈는데. 네, 맞아요. 분명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동기부여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하다고 믿는 이 단어를 조금은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거 우리 사회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지배층은 피지배층의 노동을 착취하는 구조입니다. 조선시대의 양반과 평민, 천민이 그랬고요. 중세 유럽의 귀족과 농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신분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사회가 무너지기 전까지 바뀔 일이 없었어요. 이후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신분제가 서서히 몰락했지만 여전히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요즘에 와선 더 이상 누가 누구를 착취한다는 이야기는 요즘 좀 찾아보기 힘들죠.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는 자신의 저서 피로사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를 착취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착취의 이유는 다름 아닌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아니, 할 수 있다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적당한 고향감은 도전을 부르고요. 그 도전을 통해서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인해 스스로 가행 착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 자신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과거의 사람들, 즉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은 자신이 능력이 없는 것, 즉 권력이나 돈을 갖지 못한 것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신분은 타고났으니까요. 나의 불행은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누군가 가난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무능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나요? 왜냐면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거 얻을 수 있고 그게 믿어지는 사회가 온 거예요. 가난하다는 건 그 사람이 노력하지 않았다, 이는 곧 그 사람을 비난할 이유가 된다는 거죠. 네가 게을러서 그래, 네가 문제야 라고 말이죠. 이런 비난을 받으며 우리 개개인은 점점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뭐 다 같이 옛날 신분제 사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물론 그런 뜻은 아니죠. 다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키워온 노력 만능주의, 이 믿음이 이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과거 1980년대 사회가 고성장할 때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았죠. 하지만 노력하면 분명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육아를 하고 남들처럼은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저성장을 넘어 마이너스 성장 이야기가 나오는 2020년대 대한민국. 더 이상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30년을 죽어라 일해도 내 집 하나 마련하기 버거운 세상 오지 않았나요? 이런 상황에서 노력하면 다 된다. 네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건 네 자신만의 문제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스스로의 죄책감만 커집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 피로와 우울이 쌓이고 스스로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기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 우울감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할까요? 네, 더 강한 동기부여를 받고 과하게 무언가를 하는 거에 집착하면 돼요. 즉, 소소한 행복, 여유, 안정, 여가 이런 단어들, 사치스러운 것 이걸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기고요. 반면에 성장이라든가 자극, 빠른 발달 이런 단어들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저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20대에 저는 치열하게 빠른 삶을 추구했어요. 돈이 되는 거요? 주저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남들보다 더 빠른 성장을 이룬 게 사실이에요. 돈이 저에게 최우선이었으니까요. 그러다 깨닫습니다. 돈에게 제가 잡아먹히고 있다는 걸요. 이렇다 할 취미 하나 없었어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몰랐죠. 가족은 등진 채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게다가 모든 신경이 사업과 돈에 가 있다 보니 사업이 흔들리면 제 인생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부여잡기 위해서 일에 더 집착합니다. 그러니 늘 불안을 달고 삽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요. 예전에 저는 10년 넘게 노력했지만 원하던 부자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남은 건 약간의 돈과 늘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같은 불안감 뿐이었죠. 말 그대로 열심히 동기부여 받으며 살았을 뿐인데 내 삶에서 소중한 것은 소중한 것대로 놓치고 원하던 목표는 목표대로 이루지 못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저는 빠르게 가는 거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한때 세계적인 기업 위워크를 기억하십니까? 공유 오피스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급부성하면서 정말 빠르게 성장한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경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한때 470억 달러에 육박하던 기업의 가치는 3분의 1로 떨어졌고요. 이후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경영 악화가 심해집니다. 결국 파산 보호 신청에 이르게 됩니다. 위워크의 실패에 있어 하나의 원인만 찾기는 어렵겠지만 저에겐 이 사례가 빠르게 가는 것의 부작용으로 느껴집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거 언뜻 봐선 좋을 것 같지만 사업이 단단하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놓치기 쉽다는 뜻도 되거든요. 위워크가 기업 가치를 높이는 거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하고 미래에 있을 리스크에 대해 더 꼼꼼하게 대응책을 세워두었다면 이렇게 빠르게 몰락하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사업을 빠르게 키우는 데에만 몰두하는 바람에 삶의 방향성을 잃었다는 큰 부작용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시간관리 전문가이자 책 단순하게 살아라의 저자 로타르 제이 자이베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효율성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높아진다. 그러므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신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기부여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동기부여가 빠르게 가는 거, 멈추지 않는 거, 더 많이 하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 내가 지금 멈춰 있다면 그런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미 빠르게 달리고 있다면요? 더 빠르게 달리라는 말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우리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빨리 달리지 못하는 자신을 꾸짖고 나무라고 탓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여기에 쓰지 않을까요? 지금 저는 쉬어가도 돼, 안 해도 괜찮아 이런 힐링의 말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성과를 만들고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의식 중에 더 많이 일해야 되고 그래야 더 많은 성과가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건 노력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라 나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최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마트폰 보는 것을 포함해서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하는 불안감이나 초조감 느껴보신 적 없나요? 잠시도 가만히 있기 어렵고 가만히 있을 때조차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끼는 게 현대인에게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더불어 정말 무언가를 더 많이 하면 성과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건 나의 색깔을 잘 드러내는 거거든요. 왜냐면 경쟁 업체와 완전히 똑같다면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의 색깔을 찾고 그걸 사업지에 녹여내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늘 바쁘고
늘 정신없는 와중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들이 살 때 사고 대중들이 팔 때 팔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마치 투자의 법칙처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역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대중의 길과 반대의 길을 걸으라고요. 네, 머리로는 압니다. 남들이 팔 때 사고 남들이 살 때 팔아야 한다는 거. 근데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 상태는 너무 어렵거든요.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어야 그런 관점을 갈 수 있는데, 물론 그렇다 해서 지금 당장 모든 걸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주 작은 거, 일상에서부터 다른 사람들과의 다른 나만의 가치를 이해해보는 연습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소한 것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씩 내 삶과 내 속도를 걸어가는 용기를 훈련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이것이 진정한 동기부여라고 생각해요. 안방에 침대가 있어야 할까? 거실에 있으면 안 되나요? 아침에 꼭 출근해야 될까? 낮에 하면 안 될까요? 여행은 주말에만 가야 할까요? 그냥 떠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로부터 시작하는 게 동기부여이지 않을까요? 프랑스 철학자이자 인류학 교수인 피에르 쌍소는 말합니다. 느리게 사는 거는 안일함, 게으름, 나태함이 아닌 삶과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지혜다. 느림이라는 것은 시간을 급하게 다루지 않고 시간의 재촉에 떠밀려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에서 나오며, 또한 삶의 길을 가는 동안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능력과 세상을 기쁘게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확고한 의지다. 저는 점점 느린 삶을 선택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얼마나 빠르게 살고 있는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빠르게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해 줍니다. 그러나 저는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거나 죄책감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속도로 하고 있는 제 일이 정말 재미있고요,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바라보니 사업과 투자의 본질은 오히려 조금 더 잘 보이는 기분마저 듭니다. 느리게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게을러져 봐, 조금 더 느리게 살아봐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저희 동기부여는 이런 느림에 쏘고 있어요. 보리와 함께 아침을 보내는 시간, 또 더 여유 있는 아침 한 잔의 커피와 사색, 과거에 내가 경멸하고 혐오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던 그런 느린 것들에서 저는 스스로 동기부여 받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속도는 다 달라요. 당신보다 더 빠르게 가고 있는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속도를 더 깊이 관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게으름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누워서 뒹굴거리고 이렇게 멈춰있는 걸 연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으름과 느림, 여유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태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럴 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워만 있고 싶다면 어쩌면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스마트폰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보는 순간에는 뇌는 일하고 있거든요. 판단하고 평가하죠. 제가 말하는 게으름이라는 건, 그런 여유는 스스로에게 여백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뒤처진다. 이미 이 생각부터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만약 우리 모두 하나의 가치를 향해 달려간다면 경쟁이 맞을 겁니다. 누군가 먼저 내가 원하는 걸 차지해버리잖아요. 하지만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다면요, 저 사람이 먼저 가져갔다 해도 내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누군가 뒤처진다, 다른 사람과 경쟁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더욱 피곤하게 만들고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걸 조금은 인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즐기면서 할 수는 없겠죠. 즐기지 못하면 오래 하기도 힘들 겁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확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맞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유와 게으름에 대해 생각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나가서 일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정도 상황이 아닌데도 끊임없이 더 많은 돈, 더 빠른 성과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돈이 더 많으면 더 행복해진다는 믿음, 그 믿음대로 충실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돈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돈이 부족한 건 아닌지 확인해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말이 돈을 벌지 말라, 성과를 내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사업과 투자를 통해서 성과를 만드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없던 여유가 갑자기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돈을 벌고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나를 이해하려 하고
나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이 있어야 돈을 많이 벌고 나서도 그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여유롭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일상의 여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리아빠였습니다.